네. 자,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일각의 반발, 지금부터 토론으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동시에 연결하죠.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어서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자, 두 분 아는 사이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예, 오랜만에 목소리 듣네요. 반갑습니다. 네네. 자, 심도 깊은 토론, 벌여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요. 자, 먼저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케어, 뭐가 문제입니까? 일단 그 문재인 케어 자체에 대해서 네. 뭐 돈 없어도 치료 못 받는 국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좋은 명분에 정면으로 반대할 그럴 일이 없습니다. 예. 하지만 모든 급여를 비급여를 급여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핵심적인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자, 그럼 조금만 더 들어가죠. 왜 그게 문제입니까? 발표대로 잘 이것이 진행이 된다면요. 지금도 뭐 세계에서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료제도를. 예. 하지만 그런 의료제도가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오래 유지할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요?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은 굳이 따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은 예. 그 이유가 네. 현재 우리 그 의료제도를 떠받치고 있는 두 개의 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잘 아시지만 3분 진료로 대표되는 박리 담해 진료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건보제도 내 공급축이 될 수 있는 비급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두 가지 축이 현재 의료제도를 버티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게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게 의료 수가 인상이 없이 문재인 케어를 밀어붙이는 게 가장 핵심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던데요. 맞습니까, 소장님? 의료 수가의 인상 때문이라는 것은 잘못된 지적이고요. 그래요? 예. 수가를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예. 현재 원가가 어떻게 돼 있느냐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정형준 정책국장님. 예. 예, 문재인 케어 총평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민단체 쪽에서는 목표 보정성이나 강론에서 좀 미흡하지만은. 네. 방향성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과거의 저희 주장보다는 상당히 좀 온건한 아닌데. 네. 이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매우 현실적인 안을 짰다. 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찬성한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예, 방향성을 근데 동의한다는 것이고요. 이게 워낙에 목표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예. 63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은 사실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인데요. 네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저희가 과거에 주장했던 80%까지 올리는 것에서는 좀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입장이 다른 게 조금 전에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지금 이 문재인 케어가 그대로 시행이 되면 지속 가능성이 의심된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셨는데 이거는 너무 과하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평가가 깔려 있는 건데 정형준 정책국장님 판단이 다르네요 그러면? 예, 저는 사실 이 문재인 케어에 나와 있는 이 급여화 전략. 예.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고요.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이제 부분적으로 계속 있었던 것인데. 네. 이 언어적으로는 전면 급여화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네. 사실은 여기에 저희가 피부 미용이라던가 아니면 건강 증진, 노화에 따른 치료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또 이 비용 부분에 있어서도 이 급여화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예비급여라고 하는 근거 마련을 위한 기간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상대적으로는 온건한 아니고 이거 자체가 유지가 안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좀 조금씩 이제 대비점이 좀 도출이 되는 것 같은데요. 좀 본격적인 토론 들어가기 전에. 자, 소장님 잠깐만요. 예, 지금 마이크 드리긴 할 텐데요. 자,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관심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문자 참여창 활짝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우물정 0951로 보내주시면 이 토론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용민 소장님.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지금
예비급여라는 말이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그 예비급여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나 사회자님께서도 조금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예.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무늬만 급여, 현재 비급여로 우리 국민들이 본인이 선택해서 제 돈을 내고 내가 부담해서 검사를 받는다든가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자유스러운 분위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예비급여에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에서 10%만 부담을 하고 90%가 자기 부담이 되면서 건강보험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가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나 예를 들게요. 우리가 아주 좀 어떤 중한 병에 걸렸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 가족을 위해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하고 싶어도 그리고 최신의 치료를 받고 싶어도 이 어떤 규제 때문에 의사가 거기 치료를 선택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보험에 편입이 되면은 여기서 만약에 급여가 안 되는 것을 급여를 해줬을 경우에는 의사가 자기가 받은 공단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돈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받은 본인 부담금까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거든요. 자, 소장님 잠깐만요. 네네네. 이게 워낙 만약에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이제 복잡해질 수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비급여가 되면 문제가 되는 그 예가 어떤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예비급여가 지금 30%에서 10%까지 이렇게 나라에서 부담을 해주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90%까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만약에 어떠한 치료를 받는데 예를 들면 항암 치료 중에서 비싼 치료가 있어요. 양성자 치료라고. 이 양성자 치료가 왜 유명하나 그러면 옛날에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전재희 전 복지부 장관이 계십니다. 그분 부군께서 그때 복지부 장관 입장이신데도 그때 비급여 양성자 치료를 받으셨어요. 원자력 병원에서. 간암이 있으신데 보험 처리가 안 돼서 상당히 비싼 진료입니다. 이거 해당 1,000만 원 이상 가는 그런 치료인데 그때 만약에 내 가족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결정해서 내가 부담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그냥 비급여에서 또 제외되고 급여에도 편입이 못 되고 서로 급여에 편입되더라도 정말 90% 본인 부담으로 편입이 된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 처하겠죠. 그럼 환자나 그 가족 입장에서 뭐가 어려워지는 겁니까? 그 시술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받으면 그 자체가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비급여로 그냥 퇴출이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급여로 간다 그래도 쉽게 결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잠깐만요, 소장님. 자, 그러니까 지금 예비급여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좀 정리를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 예비급여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는 비급여 항목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급여 항목으로 넣었는데 많이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라 10 내지 30%만 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고 나머지는 환자가 부담하게 한 이걸 이제 예비급여라고 부르는 거죠. 10에서 70%까지 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다만 10이든 70이든 30이든 자기가 부담해야 되는 걸 공단에서 부담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죠. 재정은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재정을 가지고 어떤 최신 기술이라든가 최신 치료법을 도입을 하는 단계에서 예비급여라고 그러면 가장 적게 보장하고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거의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재정이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1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치료가 있다 그러면 내가 900만 원을 내고 치료를 받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 결정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소장님, 자,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자, 정영준 정책국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 말씀에 일부 동의할 부분이 있는데,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은 예비급여의 문제라기보다는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거에서 심사평가가 과도하고, 심사 기준을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의료 현장에서 사실은 이렇게 좀 자유롭게 어떤 의료 행위나 수술을 못하게 하는 이 행태에 대한 비판을 좀 하신 걸로 보입니다. 잠깐만, 좀 여기서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거듭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00% 만약에 비보장으로 하면은 병원에 제약이 없으니까 환자들한테 권하고 또 그만큼 효과가 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다만 일부라도 보장성으로 편입이 되어버리면 병원에서 이에 대한 어떤 진료라든지 치료 행위가 꺼려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예, 자율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의사의 처방권 자체가 예. 자기 그 의사의 주관적인 결정에 의해서 고유한 처방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이 건강보험의 틀에 들어가는 순간 네. 그것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횟수도 제한을 받을 것이고 잠깐만요. 예. 그리고 대상도 제한을 받을 정현준 정책국장님 이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혀주시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심사를 할 때 네. 검별 심사를 하면서 이제 좀 과도하게 이 긴축 재정화하면서 예. 그런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뭐 기간 총량 심사를 하던가 하는 방향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예비급여 도입과 이거는 약간 좀 별개의 문제인데 예비급여를 도입하면서 그 급여를 어떤 정도에 사용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은 의료 전문가들이 결정하면 됩니다. 의료 전문가들이 그 기준을 결정하면 되기 때문에요. 네네. 그 부분은 좀 거버넌스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실은 뭐 의료인들이 또 그렇게 찬성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럼 합리적으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비급여 문제는 어떤 거가 지금 이제 우려 사항인지 확인을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는데요. 저 의사협회 이용민 소장님. 네. 앞서 원가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가요? 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 건강보험공단에서 100% 출자해가지고 만든 일산병원이 있습니다. 예. 예, 그 병원에서의 경영 자료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자료를 가지고 경영평가 분석을 했는데요. 네. 그것을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는 연구팀에서 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작년 연구 결과인데요. 최근 거죠. 거기 보면은 이제 원가 보장률이 평균 79% 정도고요. 예. 원급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채 60%가 안 됩니다. 추정 원가 보존율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 자세한 뭐 전문적인 그 통계 방법은 이제 따로 이제 뭐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 100% 투자해서 만든 일산병원 자료 자체를 신빙성을 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 그러면 우리 저 사학 중에서는 아주 굴제 그런 의료 그 사학기관인데요. 교과대학인데 거기서 나온 자료가 79% 의원급은 60%가 채 안 됩니다. 원가 자체가. 이런 상황을 보전을 안 하고 비급여로 버티고 있던 의료계를 버티는 한 축인 비급여를 지금 없앤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급여로 들어가게 되면은 100% 지금 통생 관행 수가로 줄 거는 아니라고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소장님. 지금 의료 수가가 이제 의료 수가라고 하는 게 이제 공단에서 병원에 주는 돈, 그다음에 환자가 병원에 주는 돈 합한 거죠, 의료 수가가. 그렇죠. 예, 근데 그 의료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비급여에서 그걸 벌충을 해왔는데 병원이 이거를 전부 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보장성으로 해서 공단으로 다 가버리면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이런 수입으로 어떻게 병원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런 지적이신 거죠. 그런 걱정이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여긴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많이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만약에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는 개원과는 지금 보험으로는 도저히 그 생존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급여를 해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하지정맥류. 물론 이거는 미용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은 그것이 보험 이번에 비급여에 포함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만은 그래도 상당히 그 급여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미용적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게 치료적인 비급여라 그러면은 보험으로 들어가고 산부인과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지금 비급여 포션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간단히 소장님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장성을 강화할 거면은 그러니까 그 의료 수가부터 올려주라 이런 주장이시잖아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그렇죠. 알겠습니다. 잘 되면은 일단 여기 확인하고요. 자, 정형준 국장님 이에 대한 입장 밝혀주시죠. 예, 뭐 저도 의사라서 상당히 뭐 좀 애매한 이야기인데 뭐 저희도 뭐 적정 보상해야 된다고는 100% 찬성합니다. 일단 이전부터 원가에 못 미친다라고 하는 주장이 맞습니까? 그 원가 계산을 하는 것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하지만은 뭐 지금 이제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보상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료 그 수가라고 하는 것은 의사가 가져가는 돈만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 저희 뭐 간호사분들이라든가 물리치료사라든가 아니면 병원에 따른 임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의 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보면은 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수가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올리는 걸 찬성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렇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보면 병원 회계나 의사 임금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문제가 있는 거라고 보이고요. 잠깐만요. 그럼 사실 확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번 문재인 케어에 그러면 이 원가를 보전해 주기 위한 의료 수가 인상 이런 내용이 아예 빠져 있나요? 의료 수가 인상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건정심이라고 해서 사회적 합의 기구에서 네. 사실은 그 환산 지수 결정을 할 때 이제 되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제 새롭게 이제 예비급여의 가격을 어느 정도로 측정할 것이냐. 라는 거는 좀 다른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예비급여가 됐을 때 그만큼 행위수라든가 환자 수가 늘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해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의료계랑 합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예. 의료계를 무시하고 이제 뭔가 이 가격 결정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이의를 한번 달겠습니다. 네네. 네, 말씀해 주세요. 전문가들하고 합의를 하면 된다. 예. 의료계와 합의를 하면 된다 그랬는데 예. 이러한 문재인 케어가 나올 때까지 예. 의료계와는 한마디 의논도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에 우리 보건사회 연구원이라고 국책기관에서 발행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네. 현재 우리 건강보험 자체가 지금 아무리 문재인 케어를 하기 전에 연구한 결과인데요. 그 노령화와 자연 증가분만 따져도 2020년부터는 19절 적자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50년부터 20조 적자로 돌아선다고 되어 있어요. 네. 문재인 케어가 나오기 전에 우리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일본의 예를 들 것 같으면은 고령화 때문에 지금 건강보험 공단이 다 지금 적자 상태로 돌아서서 파산 지경에 70%가 이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재인 케어가 아니더라도 재정 상태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케어가 31조, 10조는 지금 우리 건강보험 누적분 21조 중에서 10조를 갖다 쓰고 나머지 21조는 보험료 3% 정도 매년 올리겠다 이러는데 이걸로는 굉장히 부족한. 알겠습니다. 소장님. 네, 그리고 한 가지만요. 예.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후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면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지금. 네. 이렇게 부실한 재정 추계를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것을 의료계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께 지금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두 개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502님이 어떤 문자를 주셨냐면 제가 아는 원장님들 중에 투자 실패하신 분들 빼고 진료만으로 경영이 어려운 경우는 별로 못 봤습니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문자가 왔고요. 그다음에 9430님은 의사 임금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 운영이 어려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의료 수가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한 것보다 의사 임금의 현실화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한 마디 예를 들게요. 제가 지금 이제 60이 됐습니다. 네. 제가 남들보다는 돈을 조금 더 벌어요. 네. 그렇지만 제가 동창회 나가서 나와 같은 정도로 공부했던 내 동창들 보면은 저보다 지금 이제 이사하고 이제 퇴직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대기업. 그분들 저하고 비교했을 때 저보다 엄청 많이 수입을 올리고 상당히 재산도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군요. 의료인이 지금 의사가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옛날에는 더 많았죠. 한 5배 정도 일반 직장인들의 5배 정도 됐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네. 지금은 2배가 단신이 될까 말까 하는 정도고요. 네. 이것도 외부 부사들에 비해서는 근무 시간이라든가 노동 강도를 따질 때 절대로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다 주 5일 근무하시잖아요. 웬만한 직장인들. 의사들은 거의 90% 이상이 주 6일 근무합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 시간도 1.5배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공급이 조금 더 많다. 의사들 퇴직금 없습니다. 네. 의사들 연금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우선 들어오는 수입이 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 급여하고 한번 냉정하게 한번 알겠습니다. 언제든지 비교하면 제가 토론에 응할 그럴 자신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문자를 제가 읽어드린 그 취지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원가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한 비용 산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기준의 문제를 가지고 그래서 의사 임금을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제기를 했던 걸로
저는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과 모두 과연 의사가 얼마 정도의 그 급여가 적정한가는 한번 좀 알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논해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결론성에서 이런 질문을 두 분께 좀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아까 정형준 국장께서는 의료 수가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사회적 합의에 좀 맡기면 되지 않겠느냐. 일단 문재인 케어는 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자, 소장님. 일단 문재인 케어의 큰 틀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만약에 의료 수가 조정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건 사회적 합의로 한번 맡겨보는 이런 방안은 어떻게 수용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려면 발표할 때부터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 거니까 이것을 부담할 수 있겠느냐고 의논하는 그런 발표였으면은 이런 걱정이 안 생기죠. 그러면 다시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료 수가 조정이 먼저 이루어지고 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의료 수가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걱정 때문에 그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장성 강화 중에서 급여의 본인 부담률을 낮춘다든가 지금 15세 청소년들 입원비 낮췄잖아요. 본인 부담을 5%로. 얼마나 좋습니까? 저도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좋습니다. 그리고 재난적 의료비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저도 지금 뭐 조금 보험은 드러났지만은 정말 큰 병 걸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있거든요. 아파트 팔아야 되고 뭐 전세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생각하고 찬성합니다. 다만 그 비급여를 전액 급여화한다 이러면서 어설프게 하다 보면은 우리 의료계를 버티고 있던 한 축인 비급여의 어떤 버퍼링 작용까지 없어지면은 앞으로 이 의료제도 자체가 무너진다는 걱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환자는 그 가족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건데 일단 입장은 알겠고요. 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님,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뭐 일본에 간단한 예를 드리면요. 일본에서는 이제 의사협회에서 사실은 이 급여할 항목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협회 안에서 또 자기 규제권이 있기 때문에 의료인들 안에서 뭐 이런 잘못된 진료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내부 과정이 있고요. 또 동료 평가가 있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 지금 피부 미용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는 계획이 아니고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히나 의학 전문가들이 뭐 대학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학계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를 넣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합의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물론 이제 이 뭐 논란의 여지에 대해서는 이제 약간의 불안 요소들을 지금 용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불안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그 뭐 워낙 미세한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화해서 이제 토론을 진행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라 토론을 진행하는 좀 한계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무튼 중요한 문제는 이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 이 문재인 케어는 일단 시동을 걸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건 맞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좀 첨언을 드리면 재정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2014년에서 18년까지 재정 그 중장기 보장성 강화안을 냈거든요. 이때 누적 계획이 한 25조입니다. 지금 페이퍼 정확하게 보면 23.9조에서 24.3조를 지금 제시를 했고요. 이번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 30.6조를 제시했는데 사실 뭐 큰 차이가 나는 안이 아닌데 뭐 재정 악화 우려는 좀 너무 기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건 기우가 아니고 소장님 재부의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근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토론을 좀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이 문제 좀 필요하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문재인 케어를 바라보는가 이걸 좀 확인하는 걸로 의미를 삼고 여기서 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그리고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